그날 나는 결국 명나라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 결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비극을 함께 살펴보려 해요. 1592년 임진왜란이 조선을 덮쳤습니다. 일본군 20만 명이 부산에 상륙하자 조선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고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떠났지요. 나라는 망국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한 왕자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바로 광해군이었어요. 선조의 둘째 아들이자 후궁의 자식. 적자가 아니었기에 원래라면 왕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떠나자 조정은 분조를 결성했어요. 세자가 일부 신하들을 이끌고 별도로 조정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1592년 6월, 광해군은 평양에서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형인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해 민심을 잃었고 광해군이 세자로 지명된 것이었어요. 이때 광해군의 나이 겨우 18세였습니다. 세자가 된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전국을 돌며 의병을 독려했습니다.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광해군은 직접 현장을 다니며 백성들을 만났어요. 함께 싸워주십시오. 우리 조선을 지켜야 합니다. 도망간 왕과 달리 광해군은 백성 곁에 있었습니다. 의병장들을 격려하고 군량을 모으고 전황을 파악했지요. 이곳이 바로 전장이구나.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광해군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요.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진주대첩, 행주대첩. 조선군과 의병이 연합해 왜군을 물리치기 시작했지요. 광해군은 이 모든 활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명나라도 광해군의 활약을 인정했어요. 저 세자는 훌륭하다. 조선의 미래가 밝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명나라는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였죠. 명나라조차 내 신분을 문제 삼는구나. 더 큰 문제는 아버지 선조였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을 경계했어요. 전쟁 중에 너무 큰 공을 세우면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1598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 조선은 폐허가 되었지만 광해군은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저 세자라면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광해군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1600년, 선조의 정비 의인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후, 선조는 인모광후를 새 왕비로 맞이했어요. 인모광후는 당시 20살, 광해군보다 9살이나 어렸지요. 1606년, 인모광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창대군. 적자의 탄생이었어요. 드디어 적자가 태어났구나. 선조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을 패하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으려 했지요. 나는 버림받는 것인가? 광해군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10년 넘게 세자로 지내며 임진왜란을 헤쳐나왔건만 이제 와서 폐위될 처지에 놓인 것이었어요. 조정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적자를 옹립하자는 소북파와 공로를 인정해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 붕당 간의 싸움이 격혈해졌죠. 내가 평생 나라를 위해 애썼건만
혈통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단 말인가. 하지만 1608년 선조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어요. 34세. 서자 출신으로는 예례적인 직위였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된 광해군은 전후복구에 힘썼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토지 조사와 호적 정리였어요. 전쟁으로 뒤죽박죽이 된 장부를 다시 만들어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이려 한 것이지요. 대동법도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특산물로 내던 공납을 쌀고 바꾸는 제도였어요. 백성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다시 일어선다.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한 대동법은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지요. 광해군은 또한 허준에게 명해 동의보감을 완성시켰어요. 전쟁 중 질병으로 고통받은 백성들을 위한 의약서였습니다. 불에 탄 궁궐들도 재건했습니다. 창덕궁, 경희궁, 창경궁. 하지만 이 공사가 나중에 큰 화근이 되고 맙니다. 백성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큰 공사를. 불만이 쌓여갔지요. 하지만 광해군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통성 문제였어요.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는 강경했습니다.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전하의 왕위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임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역의 싹을 잘라내셔야 합니다. 이이첨을 비롯한 대북파 신하들은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광해군은 망설였습니다. 형제를 어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1612년 김직재의 옥사가 터졌습니다. 대북파는 이 사건을 이용해 임해군을 영모로 몰아갔어요. 광해군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신하들의 압박은 계속되었지요. 결국 1613년 임해군은 사사되었습니다. 형님,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약했다. 같은 해 영창대군도 영모 혐의를 뒤집어쓰고 강화도로 유배되었어요. 겨우 8세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유배지에서 영창대군은 추운 방에 갇혀 고통받다 죽었지요. 온도를 지나치게 뜨겁게 해서 질식사시켰다는 설도 있어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광해군은 괴로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618년 대북파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임목대비를 폐위하자고 주장한 것이지요. 영창대군의 어머니를 그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폐비시켜야 합니다. 광해군은 다시 한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상소는 끊이지 않았고 결국 광해군은 굴복하고 말았어요. 임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에 계신 분을 내가 유폐시키다니. 폐모 살제.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유교사회에서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었지요. 광해군은 스스로 파멸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에게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16년 압록강 너머에서 새로운 세력이 떠올랐어요. 여진족의 노루하치가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후금이라 정한 것이지요. 후금은 빠르게 강성해졌습니다. 1618년 후금은 명나라의 무순을 점령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명나라는 큰 병력을 동원해 후금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했지요. 조선은 임진왜란 때 우리가 도왔다. 이제 조선이 우리를 도울 차례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당연히 군사를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신하들이 파병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광해군은 달랐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다. 후금은 강하다. 우리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광해군은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명나라의 구군은 다 했고 후금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한쪽 편만 들었다가는 조선이 위험하다. 하지만 명나라의 압박을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다는 명분이 있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광해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619년 강옥립을 대장으로 한 13,000명의 군대를 파병한 것이에요. 하지만 강옥립에게는 비밀 교지를 내렸지요. 상황을 보아가며 대처하라. 무리하게 싸우지 말라. 심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연합군은 후금군에 참패했어요. 이때 강옥립은 광해군의 밀지대로 후금에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명나라 편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소. 조선왕의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온 것이요. 후금의 누르아침은 이를 이해했습니다. 조선의 사정을 알겠다. 우호관계를 유지하자. 광해군의 중립내교가 성공한 순간이었어요. 조선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전쟁을 피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조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명나라를 배신했습니다. 의리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신하들은 격분했어요. 특히 서인들은 광해군의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지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구해주었거늘 이제 와서 배신하다니. 이는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광해군은 설명하려 했습니다. 형세를 보아야 한다. 명나라는 이미 쇠약하고 후금은 강하다. 조선의 안위를 위해선. 하지만 신하들은 듣지 않았어요. 명분이 중요합니다. 의리를 저버리면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조정은 매일 논쟁으로 시끄러웠지요. 광해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일까? 1622년 광해군은 더 나아갔습니다. 후금의 지도자를 한으로 호칭하는 국서를 보낸 것이에요. 이는 후금을 독립된 나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지요.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명나라를 버리신 겁니까? 전하, 이는 만고의 역적입니다. 정청이 이어졌어요. 신하들이 대궐 마당에 모여 항의하는 것이지요. 국서를 거두어 주소서, 후금과의 관계를 끊으소서. 며칠, 몇 주, 몇 달. 정청은 끝나지 않았고 국정은 마비되었습니다. 광해군은 궁에 틀어박혔어요. 나는 조선을 지키려 한 것뿐인데. 광해군의 권력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폐모살제로 인한 도덕적 비난, 중립 외교에 대한 반발, 무리한 궁궐공사로 인한 민심 이반. 모든 것이 광해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인들은 은밀히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김류, 이귀, 신경진, 이서, 최명길. 이들은 광해군을 몰아내기로 결심했지요. 광해군은 폐모살제의 역적입니다. 명나라를 배신한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들은 능양군 이종을 새 왕으로 추대하기로 했어요. 능양군은 선조의 손자이자 광해군의 조카였습니다. 3월 12일 밤, 거사가 시작되었어요. 김류, 이귀 등이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으로 진격했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군사들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지요. 광해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전하, 반군이 궁을 포위했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광해군인 급히 도망쳤어요. 후원으로, 담장 너머로. 하지만 곧 붙잡히고 말았지요. 나는 왕이었는데. 왕에서 패동궁 이지로 강등되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인 군으로도 떨어진 것이에요.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능양군이 인조로 즉위했고 광해군을 지지했던 대북파는 철저히 숙청당했지요. 이이첨, 정인홍을 비롯해 40여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정인홍은 당시 88세의 노인이었지만 참수형을 당했어요. 200여 명이 귀양을 갔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었지요. 유배지에서 광해군은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강화도에서 시작해 교동도, 태안, 다시 제주도까지 19년간 유배 생활을 했어요.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금이 조선을 침략한 것이지요. 내가 경계했던 일이 벌어졌구나. 인조는 후금과 굴욕적인 화친을 맺어야 했어요.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전쟁이 결국 일어난 것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 후금, 이제 국호를 청으로 바꿨어요. 다시 침략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혔고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했지요. 청태종 홍타이지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당했어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유배지에서 이 소식을 들은 광해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 외교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1641년 8월 7일 광해군은 제주도 유배지에서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지 18년 만이었어요. 묘호도 시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군으로 남게 된 것이지요. 조선시대 내내 광해군은 폭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인조실록은 그를 배은망덕한 역적으로 묘사했어요. 패모살제를 저지른 패류나, 명나라를 배신한 배신자. 그것이 공식 역사에 남은 광해군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후반, 역사학자들은 광해군을 재조명했어요. 그의 중립 외교는 현실주의적인 선택이었다. 명나라는 실제로 곧 멸망했고 청나라가 새로운 패자가 되었다. 광해군은 시대를 앞서본 것이다. 실제로 명나라는 1644년 멸망했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된 지 21년 만이었어요. 그의 예측이 정확했던 것이지요. 인조의 친명 배금 정책은 결국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불러왔습니다. 광해군이 피하려 했던 전쟁이 현실이 된 것이에요. 만약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계속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은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동법, 동의보감, 전후복구사업. 광해군의 내정개혁도 재평가받았어요. 그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경제를 안정시키고 의료를 발전시켰다. 2000년대 들어 광해군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대히트를 쳤고 드라마와 소설에서도 광해군은 비운의 영웅으로 그려졌지요. 그는 시대를 잘못 만난 현실주의자였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폐모살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영창대군과 임해군의 죽음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광해군은 참으로 복잡한 인물입니다. 한편으로는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어요. 백성과 함께하며 의병을 독려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유폐한 폐륜하였습니다. 대북파의 압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광해군이 내린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시대를 앞서본 현실주의 외교가였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조선을 지키를 했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고 결국 고립되었어요. 한편으로는 백성을 위한 개혁가였습니다. 대동법을 시행하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전후 복구에 힘썼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무리한 궁궐공사로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재정이 바닥나고 민심이 떠나갔어요. 광해군은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영웅과 폭군, 현실주의자와 독재자, 개혁가와 압제자. 그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에 공존했던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끊임없는 증명의 연속이었다. 나는 서자였다. 왕이 될 수 없는 신분. 하지만 임진왜란이 터졌고 나는 세자가 되었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얻은 왕이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영창대군. 그 어린아이가 나를 위협한다고 했다. 신하들은 죽이라고 했다. 나는 거부했다. 수없이 거부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매일매일 상소가 올라왔다. 결국 나는 굴복했다. 그 순간이 내 파멸의 시작이었다. 명나라와 후금. 그 사이에서 나는 선택해야 했다. 명나라는 은인이지만 기울고 있었다. 후금은 강했다. 현실을 보아야 했다. 나는 조선을 지키고 싶었다. 전쟁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신하들은 명분만을 외쳤다. 의리, 의리, 의리. 의리로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의리로 백성을 살릴 수 있는가? 나는 현실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다. 반정이 일어난 그날 밤, 나는 도망쳤다. 왕이었던 내가 담장을 넘어 도망쳤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다. 유배지에서 들은 소식들, 정묘호란, 병자호란. 내가 피하려 했던 전쟁이 결국 일어났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했다. 내 외교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조선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쁠 리 없지 않은가. 나는 왕이었다. 폐위되었지만 조선을 사랑했다. 끝까지. 내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나는 모르겠다. 다만 최선을 다했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광해군은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그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적자로 태어났다면 정통성 콤플렉스 없이 통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폐모살제를 저지를 치료도 없었겠지요. 만약 명나라가 여전히 강대국이었다면 중립 외교를 펼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친명 정책만으로도 조선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성리학적 명분론이 그토록 강하지 않았다면 현실주의 외교가 더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신하들의 반대도 덜했겠지요. 하지만 광해군은 최악의 시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적자가 아닌 상태에서 명나라가 쇠퇴하는 시기에, 성리학이 절정에 달한 시대에,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 광해군은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패배가 곧 그가 틀렸다는 뜻일까요? 광해군의 이야기는 결국 현실주의와 명분론의 충돌입니다. 광해군은 현실주의자였어요. 지금 명나라는 약하고 후금은 강하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조선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를 위해서는 명분을 버릴 수도 있다. 반면 신하들은 명분론자였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구해줬다. 의리를 지켜야 한다. 설령 현실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명분은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모두 일리가 있었어요. 광해군의 현실주의는 당장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과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결국 반정으로 이어졌지요. 신하들의 명분론은 도덕적으로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쟁을 불러왔고 백성들이 고통받았어요. 어느 쪽이 옳았을까요? 아마도 둘 다 일부는 옳고 일부는 틀렸을 것입니다. 광해군이 명분을 조금 더 존중했다면 신하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신하들이 현실을 조금 더 직시했다면 광해군의 외교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극단으로 치달았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통성의 중요성입니다. 광해군은 평생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렸어요. 서자라는 출신, 명나라의 불승인, 영창대군의 존재. 이 모든 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지요. 리더에게 정통성은 필수적입니다. 정통성이 약하면 늘 불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둘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광해군은 신하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외교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반대를 억압했지요. 그 결과 신하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소통 없이는 실행될 수 없습니다. 셋째,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균형입니다. 광해군은 너무 현실주의자였고 신하들은 너무 이상주의자였어요. 둘 다 극단이었기에 충돌했지요. 현실을 직시하되 명분도 존중하는 것,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도 고려하는 것,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넷째, 시대를 읽는 능력입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의 쇠퇴와 후금의 부상을 정확히 예측했어요. 시대의 흐름을 읽는 해안이 있었지요. 리더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를 읽어야 해요. 다섯째, 도덕적 정당성의 중요성입니다. 광해군의 패모살제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필요하다 해도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은 하서는 안 됩니다. 도덕을 잃은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섯째, 시기의 중요성입니다. 광해군은 최악의 시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같은 정책이라도 시기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를 읽고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일곱째, 역사의 복잡성입니다.
광해군은 영웅도 악린도 아니었어요. 복잡한 상황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한 인간이었지요. 역사를 흑백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맥락을 이해하고 여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맞는데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약한 사람. 아마도 뛰어난 현실주의자이지만 소통에 서툰 리더였을 것입니다. 실력은 뛰어나지만 인맥은 약한 사람. 정통성 콤플렉스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사람.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대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해야 할 때다. 광해군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현명한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당장 옳은 선택일까요?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일까요? 광해군의 중리배교는 당시에는 비난받았지만 나중에는 재평가받았어요. 때로는 당장은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리더는 어떻게 신하, 구성원과 소통해야 할까요? 강압적으로 밀어붙일까요? 아니면 설득할까요? 광해군은 소통에 실패했고 그 대가를 치렀어요. 리더십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도덕과 정치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도덕을 희생해도 될까요? 광해군의 폐모살제는 정치적으로는 필요했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었어요. 도덕 없는 정치는 결국 실패합니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어느 것이 옳을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현실만 보면 원칙을 잃고 이상만 보면 현실을 놓칩니다. 균형이 답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요? 당대의 평가가 옳을까요? 후대의 재평가가 옳을까요? 광해군은 당시에는 폭군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주의자로 재평가받고 있어요. 역사는 계속 다시 쓰여집니다. 한 가지 관점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광해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하지만 도덕을 잃지 마라. 소통하라. 균형을 찾아라. 그리고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옳다고 믿는 것을 하라. 그것이 광해군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흥미롭게도 광해군을 세종이나 이순신과 비교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입니다. 세종과 광해군은 모두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어요. 세종은 한글을, 광해군은 대동법을 시행했지요. 하지만 세종은 신하들과 소통했고 광해군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반대를 설득했지만 광해군은 반대를 억압했어요. 그 차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이순신과 광해군은 모두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순신은 전술적 현실주의자였고 광해군은 외교적 현실주의자였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고 광해군은 폐모살제라는 오점이 있었습니다. 도덕성이 결과를 갈랐지요. 세 사람 모두 시대를 앞서봤습니다. 세종은 백성의 문자 권리를, 이순신은 재해권의 중요성을, 광해군은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예측했어요. 하지만 세종과 이순신은 역사에서 영웅으로 남았고 광해군은 패군으로 남았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소통, 도덕성, 그리고 운. 광해군에게는 그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된 후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조는 친명 배금 정책을 폈습니다.
명나라를 섬기고 후금, 청을 배척하는 것이지요. 의리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1627년 정묘호란이 터졌습니다. 후금이 3만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 것이지요.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했고 곧 굴욕적인 화친을 맺어야 했어요. 형제의 맹약이라 불리는 조약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항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이번에는 청나라가 12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혔고 47일간 포위되었어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결국 항복을 선택했지요. 1637년 1월 30일 삼전도. 인조는 청태종 홍타이지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삼배 구고두례. 조선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어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인질로 잡혀갔지요. 수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지요. 광해군이 피하려 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약 광해군의 중리배교가 계속되었다면 정묘화란과 병자화란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었어요. 광해군은 이미 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아이러니는 분명합니다. 광해군을 쫓아낸 멍분이 친명사대였는데 그 결과는 청나라에 대한 굴욕적인 항복이었으니까요. 광해군의 가장 큰 오점은 폐모살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광해군은 정말로 영창대군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대복파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한 것일까요? 기록을 보면 광해군은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아이를 어찌 죽이겠는가? 내 동생이 아니냐? 하지만 대복파는 끈질겼어요. 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대복파는 매일같이 상소를 올렸지요.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전하의 왕위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역의 씨앗을 남겨두셔서는 안 됩니다. 결국 광해군은 굴복했어요. 그는 약한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지요. 하지만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종 결정은 왕이 내리는 것이니까요. 광해군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어요. 임목대비 폐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해군은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했어요. 어찌 어머니의 자리에 계신 분을 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대북파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광해군은 승인했지요. 정청이 계속되어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광해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약한 왕의 비극이었어요. 강한 리더였다면 신하들의 압박을 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정통성이 약했고 그래서 신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의존이 결국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폐모살제와 중립외교 때문에 가려졌지만 광해군에게는 다른 업적들도 있었습니다. 첫째, 대동법 시행. 이미 언급했지만 이것은 획기적인 개혁이었어요. 특산물로 내던 공납을 쌀로 통일한 것이지요. 백성의 부담이 크게 줄었고 세금 징수도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대동법은 나중에 전국으로 확대되었어요. 둘째, 동의보감 완성. 허준에게 명해의 25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한 의학 백과사전이었습니다. 1613년 완성되어 광해군 5년에 간행되었어요. 이 책은 한의학의 집대성으로 지금까지도 귀중한 자료로 남아있지요.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셋째, 호패법 실시.
모든 백성에게 호패를 발급해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였어요. 호적을 정비하고 세금을 제대로 거두기 위한 것이었지요. 백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국가 운영의 효율성은 높아졌습니다. 넷째, 양전 사업. 전쟁으로 혼란해진 토지 장부를 다시 정리한 것이에요. 실제 경작지를 조사해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는 노력이었지요. 다섯째, 전후 복구.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들을 재건했습니다. 궁궐, 성곽, 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백성의 부담이 컸지만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런 업적들을 보면 광해군은 무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유능한 통치자였어요. 다만 정치적 실수와 도덕적 오점이 그의 모든 업적을 무색하게 만들었지요. 인조 반정은 정당했을까요? 당시 반정 주도 세력은 세 가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어요. 첫째, 태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형제를 죽인 폐륜 행위. 둘째, 배명 친금. 명나라를 배신하고 후금과 친했다는 것. 셋째, 무리한 토목공사. 궁궐 공사로 백성을 괴롭혔다는 것. 이 중 첫 번째는 명백한 죄였습니다. 광해군의 폐모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립 외교는 나중에 보니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궁궐 공사도 전후 복구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었지요. 반정 세력의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명분도 있었지만 권력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인들은 대북파에게 권력을 빼앗겨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광해군을 몰아내면 자신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지요. 실제로 반정 후 서인이 집권했고 대북파는 완전히 숙청되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유배되었어요. 이것이 정의로운 혁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 창탈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인조실록은 광해군을 폭군으로 그렸고 반정을 정의로운 일로 기록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광해군도 나름의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공로, 세자 책봉, 선조의 유언. 인조도 나름의 정당성이 있었어요. 종실로서의 종통, 광해군의 폐모살제. 누가 옳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반정이 조선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이어졌고 수만 명의 백성이 고통받았지요. 광해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들이 있습니다. 첫째, 영창대군 죽음의 진상. 공식 기록은 온돌방에서 질식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 온돌을 과도하게 때워 죽였다는 설도 있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광해군이 직접 명령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강화도 부사 정황이 독단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임목대비 폐위의 배경. 단순히 대북파의 압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임목대비가 실제로 광해군에게 위협이 되었을까요? 반정 세력과 은밀히 접촉했다는 설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광해군의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요. 셋째, 광해군의 건강 상태. 광해군은 대인기피증과 화병에 시달렸다고 해요. 신하들과의 갈등, 정통성 콤플렉스, 도덕적 죄책감. 이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말년에는 거의 대신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것이지요. 넷째, 반정의 징조. 광해군은 반정을 예감했을까요?
일부 기록에 따르면 반정 직전 광해군이 불안해했다고 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반정이 워낙 철저히 비밀리에 준비되었으니까요. 5째, 유배지에서의 생활. 19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광해군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이 많지 않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용히 지내며 반성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반정을 일으키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체념한 것이지요. 광해군의 이야기는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정통성이 없으면 좋은 정치도 불가능할까? 광해군은 서자 출신이라는 정통성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좋은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폐위되었지요. 정통성은 리더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실력만으로는 부족할까요? 현명한 판단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현명했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요. 진리는 시대를 앞서가지만 시대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시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 흠결은 모든 것을 무효화하는가? 광해군은 좋은 정책도 펼쳤지만 폐모살제라는 도덕적 흠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업적이 무시되었지요. 한 가지 잘못이 모든 것을 지울 수 있을까요? 약한 리더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는가? 광해군은 신하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어요. 약한 의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지요. 리더에게는 강한 의지가 필수일까요? 역사의 평가는 공정한가? 광해군은 당대에는 폭군이었지만 지금은 재평가받고 있어요. 역사의 평가는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가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고민해야 해요.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니까요.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현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은 지금도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둘 다 중요한 나라이지만 서로 대립하고 있지요. 한국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중립을 지켜야 할까요? 광해군의 고민이 바로 지금 우리의 고민입니다. 광해군은 중립을 선택했지만 국내 반발로 실패했어요. 현대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광해군의 실패에서 배울 수는 있지요. 광해군은 신하들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현대 리더는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광해군은 폐모살제로 도덕적 기반을 잃었어요. 외교 정책이 아무리 현명해도 도덕을 잃으면 지지를 잃습니다. 광해군은 유연했지만 원칙이 약했어요. 현대 리더는 현실에 유연하되 핵심 가치는 지켜야 합니다. 광해군의 삶을 돌아보면 한 인간의 비극이 보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영웅이었어요. 백성과 함께하며 나라를 구한 세자. 하지만 왕이 된 후 모든 것이 꼬였지요. 정통성 콤플렉스, 신하들과의 갈등, 도덕적 타락, 그리고 결국 폐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시대? 운명? 아니면 그 자신의 선택? 아마도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광해군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최선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실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그런 실패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배울 점은 많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해안, 백성을 위하는 마음, 시대를 앞서본 통찰, 그리고 소통의 부재, 도덕적 타락, 약한 의지라는 교훈도 함께. 광해군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영웅도 악인도 아닌 복잡한 인간이었어요. 우리 모두처럼. 광해군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광해군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조선을 지키려 했던 왕. 하지만 결국 폐위되어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비운의 군주였지요. 시대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한 한 인간이었어요. 때로는 현명했고, 때로는 어리석었으며, 때로는 용감했고, 때로는 비겁했습니다. 우리 모두와 다르지 않은 불완전한 인간이었지요. 그의 중비외교는 400년이 지난 지금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본 해안이었다고. 하지만 폐모살제는 여전히 변명될 수 없는 잘못으로 남아있어요. 광해군의 이야기는 우리를 묻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통성인가? 능력인가? 도덕성인가? 소통 능력인가? 아마도 모든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광해군은 그것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을 마주했던 역사 속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또 어떤 결단을 내렸고 어떤 결과를 마주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